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북 확성기를 틀고 있잖아요.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자는 취지인데 북한 주민들이 알면 창피한 진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만 아세요? 오물풍선이 날아오던 날에요. 최전방 사단장이 음주 회식을 했었다네요. 글쎄, 아이고 세상에. 또 오는 18일에 의사단체가 집단 휴진을 한대요. 글쎄 그날은 아파도 치료받을 곳이 없는 거죠. 세상에. 대북 확성기로요. 진실만, 오직 진실만 말해야 하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서운해해야 할까요? 선거철마다 나오던 이분을 앞으로는 선거 때 못 볼 것 같다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바로 허경영 국가해명당 명예대표가 그동안 선거 때마다 뭔가 좀 황당해 보이는 공약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네. 다음 대선 때는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허경영 대표가 과거에 했던 말들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어머? 그래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는데 네. 어떤 말이 문제가 됐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병철 회장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저 발언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 저 때 그랬었어. 그때도 어쩐지 황당하다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협대입니다.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 새 지봉이 나오고 나서 이걸 저한테 줬죠? 이거 백금입니다. 대통령 마크가 있고 1975년 5월 20일입니다. 날짜는. 왜 이걸 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혹시 저 때도 저 TV 토론 때도 저걸 보시면서 어머머 진짜야? 저걸 줬다고? 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셨겠죠? 최진봉 교수님.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뭐 모르겠습니다. 허경영 씨가 그 가르치는 곳에 가서 그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믿을지 모르겠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럼 일단 저 지휘봉하고 협대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오래된 걸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아하.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판단은 저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니까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허경영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 뭐 이런 뭐 이병철 전 회장 이런 분들과 친분을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준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추측이고요. 다만 오늘 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곳에 나와 토론을 하는 분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만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만약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하면 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경영 씨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유죄가 확정이 돼서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내려진 건지 박성배 변호사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허경영 대표가 2년 전에 대선 후보 출마 당시에 방송 연설 등에서 자신을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전 명예회장의 양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보좌진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허경영 대표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진술합니다. 그러자 급기야 1심 법원은 판결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 선거범으로 집행유예를 확정받게 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즉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허경영 대표는 다음 대선은 물론 다다음 대선에도 나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하. 그만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허주현 변호사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허경영 씨의 어떤 그 태도도 불량하고 그만큼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충격이라든가 이 재판부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됐다가 출소했던 전례가 있어요. 그래요? 17대 대선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내가 삼성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선 보좌역이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결혼하기로 했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 그때도 똑같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18대 19대 대선에 못 나왔어요. 10년 동안 선거 못 나오다가 20대 대선에 나와서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다시 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혹시 허준 변호사님, 갑자기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뭐 허경영 씨의 그가 유명했던 말,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행복해질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상한 우유, 그 우유 마시면 뭐 불로장생한다. 그런 우유도 있고 뭐 있잖아요. 공중부양 다리 이렇게 든 다음에 누가 봐도 그거는 다리에 힘 빠지면 내려올 텐데 그거를 들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막 그런 건 혹시 그런 건 처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사람들이 쉽게 말하기로는 이거 다 사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황당무계한 어떤 주장을 늘어놓는 것만 가지고는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무속행위라든가 종교행위를 사기행위로 처벌을 하려면 지금 저기 공중부양하다고 저 자세 틀고 있는 거 저 아니지? 지금 네.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공중부양한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이 더 오래 다리 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웠던 그랬었죠, 맞아, 기억나요. 네, 그런 네.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까지 다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종교행위나 무속행위가 사기행위로 처벌받은 전례를 살펴본다고 하면 이 종교행위를 행하는 사람 그 스스로도 이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오로지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종교행위를 속이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는 점이 다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휴거를 주장했던 한 종교단체 수장 같은 경우에는 휴거라고 주장하는 그 날짜 다음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상품을 자기가 샀던 것이 입증이 돼가지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그래요? 있어요. 그 정도 증거까지는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네. 뭐 허경영 대표를 그렇게까지 지금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은,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이번에 문제가 됐던 말씀하신 그 불로요 같은 경우에도 네. 경찰이 입장을 밝히기로는 일단 종교단체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서 종교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체험 후기를 사람들이 이 스티커 팔았잖아요. 체험 후기를 가짜로 이 허경영 대표가 지시해서 올리고 그 스티커 수익이 오로지 수장한테 들어갔다는 것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되는데 허경영 대표는 스티커는 신도 중에 일부가 팔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기가 우유의 유통이나 판매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네. 입증이 좀 어려웠다고 얘기했거든요. 입증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2034년까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어디 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2034년까지 선거에 못 나와요. 그런데 혹시라도요, 유인경 평론가님, 그런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허경영 씨가 했던 공약들 중에 뭐 신혼부부한테 자기가 당선되면 얼마 주고 혹시 그런 공약을 그리워하는 분들 계실까요?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하. 워낙 각박한 세상이고 정말 뭐 10만 원 하나라도 아쉬운 때 되면 이분이 되면 혹시 결혼하면 1억 준다 그랬고요. 아이 낳으면 출산 장려가 5천만 원 준다고 그랬고요. 그 비용이 다 비무장지대를 또 이렇게 개방해서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대통령 출마자예요. 대선거 출마자여서 황당한 공약을 참 많이 하셨죠. 네. 나를 죽여도 나는 계속 올라가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공약이라고 해야 될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지는 들을 수 없을지 모르겠고 올해 만으로 74세예요. 10년 뒤면 이제 84세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도 건강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말은 좀 저는 거짓말이라기보다 좀 믿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네. 복 주세요라고 기도할 시간에 어디 가서 휴지라도
주어라. 맞아요.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들이 너무 많다. 이런 걸 아마 다른 후보들도 많이 이제 인용해서 네. 또 하셨다고 하는데 여태껏 나오셨던 게 기적 같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나이도 의식을 하시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3년이니까 뭐 실형이 선고된 건 아니라서 어디 인신 구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 판결로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그림 때문에 법정에 아니 하정우 평론가님 그림이 진품, 가품 뭐 그런 논란이에요 혹시? 아, 그런 논란이 아니라 하정우 씨 그림의 가격을 혹시 아시나요? 모르죠. 비싼 게 비싸요. 2천만 원까지 간다고 어머, 합니다. 진짜예요? 보통 그림도 1,500만 원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한 연인이 네. 이 1,500만 원까지 간다는 하정우 씨 그림을 놓고 서로 내 거다 어머. 라고 싸우다가 법정까지 갔다는 사연입니다. 와 대박 비쌉니다. 아니 하정우 씨의 그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연에는 어떤 내용이 녹아져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6년 2월에 하정우 씨와 대학 선후배 쓰인 남성이 하정우 씨의 작업실에 직접 방문합니다. 이때 이 남성은 여자친구에게서 빌린 1,500만 원을 건네고 하정우 씨의 그림 옥토버를 직접 구매하는데 발음 좋으신데요? 네. 옥토버, 네네. 이 남성은 그림을 건네받은 뒤에 부모님 집에 두고 있다가 지난 2018년 2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이 그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얘기 들으면 호정 변호사님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이 그림대로요. 남성이 여자친구한테 1,500만 원만 빌려줘. 줬어. 그랬는데 그래서 하정우 씨의 그림을 샀어요. 근데 둘은 결혼할 사이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결혼할 사이일 때야 뭐 네 돈이 내 돈이고 네 그림이 내 그림이고 다 내 거고 네 거고 그런 건데 네. 문제는 두 사람이 결혼 약속한 일이 없던 일이 된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고. 남성이요. 이제 나랑 결혼할 것도 아닌데 내 그림 맡겨놓은 거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허. 그런데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돈 산 대금이 어디서 나왔냐.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니냐. 빌려준 돈부터 갚아. 그러면 내가 그림 돌려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안 돌려줬다는 거예요. 어허. 결국 이게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이 남성이 2022년 4월에요. 네. 그림을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너는 소유권이 없어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어떻게 맞섰냐면 네. 당시에 우리가 결혼 예정이었으니까 이거는 공동 소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설령 소유자가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돈 빌려준 게 있지 않냐. 이 그림 대금 다 내 지갑에서 나간 건데 이거에 대한 담보로 내가 그림을 갖고 있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안 돌려주겠다 맞선 겁니다. 아니 일단 이 상황을 듣고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여자친구분의 주장에도 나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아니 내 돈으로 샀지 않냐 그림을. 그러니까 이 돈 갚기 전에 이 그림은 내가 갖고 있을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법원은 여자친구가 아닌 그 남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성은 남성에게 하정우의 그림을 인도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렸고요. 어허.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결국 이 판결은 종결이 됐습니다. 아니 법원은 그러니까 재판부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서 이 그림을 남자친구에게 돌려주시오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누가 산 것인지 계약 당사자 간의 의견이 충돌할 때는 실제적으로 판매한 하정우 씨가 누구에게 판매했다고 인정되느냐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은 여자친구로부터 왔지만 실제 화실에 와서 하정우 씨에게 그림을 구매하겠다고 얘기한 사람도 남성이고 또 하정우 씨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도 남성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돈의 출처는 지금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로부터 받았지만 네. 남성이 구매 의사도 밝혔고 남성이 돈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구매 당사자는 남성으로 오는 게 맞다고 하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의 매매계약 경위 등을 미뤄 하정우는 계약 당사자를 남성으로 봤을 것으로 해당 그림의 매수인은 남성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판결의 주요 요지입니다. 돈의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은 그렇게 본 거예요. 하정우 씨가 누구한테 팔았냐? 그 당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에게 그림을 주시오라고 판결했다는 건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여자친구는 그랬잖아요. 당신이 즉 네가 빌려간 돈 1,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내가 갖고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단 재판부가 소유권이 남성에게 있다고 판단한 이상 그 다음에는 여자친구에게 이 그림을 보유할 권한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그림을 보유할 권한이 있으려면 담보 설정 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담보 설정 계약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아하. 이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귀면서 남성의 부탁으로 여자친구가 그림을 보관하기 시작했을 뿐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점유해 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추정컨대는 그림을 산 시점이 2016년 2월이고 여자친구가 그림을 보관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8년 2월, 그 텀이 2년으로 상당히 깁니다. 담보 설정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인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여자친구가 돈을 빌려주었고 남성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빌려줬던 남자친구한테 빌려줬던 1,500만 원 지금 공중에 붕 뜬 거예요. 지금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별개의 소송에서 이 반환 청구를 해야죠. 빌려둔 준 돈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림은 내가 권리가 없지만 그 그림을 산 그 돈 1,500만 원에 대한 권리는 사실상 내가 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대여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특히 만약에 이 소송에서 대여 사실 자체가 일흥의 증거로 인정이 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판결 내용도 증거로 또 제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림에 대한 권리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판결로 그건 확실해졌네요. 그림은 죄가 없다. 이건 확실해졌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트럭에 왜 뛰어들어요? 세상에 지금 위험한 상황이냐. 굴러간 트럭이라는 거예요, 최재범 교수님. 언덕 위에 트럭을 멈춰 세워놓고 운전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그 트럭이 혼자 굴러 내려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머나.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어머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네. 네, 저절로 굴러 내려오는 트럭 덜컹 정차된 차량과 부딪히더니 그대로 언덕길을 내려갑니다. 어머나.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저 상황인데요. 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언덕 아래는 학원가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어떡해요? 이를 본 어느 시민이 굴러가는 트럭을 향해 무작정 뛰어드는 장면입니다. 어머나. 이 긴박하고도 아찔한 상황에서 과연 트럭은 멈췄을까요? 아니, 어머머, 진짜 너무 속도가 진짜 저희가 지금 느린 정지 화면을 걸었어도 그 긴박감, 속도감이 느껴지는데 과연 저러다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너무너무 지금 부상 위험도 있잖아요. 당시 상황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타임이 있어서 내려왔어요. 언덕바지에서 그냥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어라?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어르신이 그 트럭 뒤에서 끌려다니고 가시더라고요. 뭐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냥. 지금 이분 말씀처럼 허주현 변호사님 지금 생각을 깊이 이걸 내가 가서 세워야 되나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어. 몸이 먼저 지금 반응한 거예요 지금. 정말 대단하죠.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겁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위험한 상황들 뿐인데 네. 과연 이 남성이 트럭을 세울 수 있었을지 어머나. 영상으로 한번 이어서 아이고, 보시죠. 진짜네. 네, 빠르게 언덕길 내려가는 트럭 오른쪽 보세요. 문을 잡고 끌려가는 저기 운전자 모습도 보이는데 운전석 문 열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뛰어듭니다. 어머나, 그리고 어머나. 바로 트럭을 멈추는 데 성공합니다. 우측에 운전사 계속해서 같이 끌려가는 그러니까요. 저 모습이에요. 어르신 계속 갔네요. 진짜 어르신은 오른쪽에는. 아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 남성의 재빠른 판단과 행동력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일단은 박성배 변호사님 두 가지가 다행이에요. 저분이 저렇게 뛰어 올라서 트럭을 세운 것도 다행이지만 옆에 원래 트럭 운전자 어르신은 가다가 안 넘어진 게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0일 오후 2시 50분경 경기 광주시의 한 언덕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 운전자가 잠시 내린 사이에 1톤 트럭이 홀로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주차된 SUV 차량을 추돌하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굴러 내려가는데 당시 트럭이 경사로에 주차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세상에.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내려가면서 어머나. 굴러 내려가기 시작한 어머나, 것인데 어머나.
운전자가 몹시 당황했는지 멈추기 위해서 트럭을 붙잡지만 이미 상당한 속도가 붙은 트럭, 멈추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머나. 결국 운전자가 이 트럭을 붙잡은 채 함께 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저 상황이 왜 정말로 아찔했냐면 저희가 화면상에 왼쪽에 뿌옇게 처리한 게 뭐냐면 학원 노란색 버스 있죠? 네. 학원 차량 여러 대 있어. 저희가 내려가면 학원 가라는 거예요. 유인경 평론가 진짜 만약에 저분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운전석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엄청 다 큰일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한 유명 여성 연기자의 아들이 미끄러지는 자동차에 치여서 운명을 달리했지 어머 않습니까? 세상에 유명을 달렸어요. 네. 근데 경찰에 따르면 이 트럭이 경사로로 만약에 그냥 저분의 도움이 없이 무작정 쭉 내려갔다면 2차 사고는 그러네요. 분명히 일어났을 어머나, 거라고 세상에. 믿어 싶지 않습니다. 경찰도 그런 얘기 하고 있네요 진짜. 네. 근데 왜냐면 학원가가 있고요. 네. 학원가에 누가 있죠? 학생들이 있을 수도 그러네요 있고요. 진짜. 다른 차량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네. 용감한 시민이 빠른 판단력과 행동력으로 운전석에 또 타서 저렇게 막았고요. 옆에 또 지켜보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파이터에서 전하면서도 그냥 가슴만 쓸어내릴 진짜 뿐 맞아요. 안타깝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천만 저분에게 다행이에요.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셨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겨 넣어서 발을 그냥 브레이크 그냥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때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갖고 그때 발목이 돌아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세상에 이걸 내가 어떻게 했지? 지금 돌아봐도 자기 자신의 행동이 너무너무 진짜 대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하재경 평론가님 발목이 돌아갔다는 건 지금 발목 부상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발목이 골절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그 브레이크를 밟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세상에. 저렇게 질주하는 차량에 올라탔다가 자칫 나한테까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진짜. 되게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올라타는 용기를 발휘했는지 정말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고 네. 이희성 씨거든요. 아하. 네, 이희성 씨가 뭐라 그랬냐면 네. 학원 근처여서 혹시라도 아이가 튀어나왔으면 어쨌겠나 싶었다. 끔찍하더라. 아이고. 라고 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올라타서 차를 세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록 내가 발목이 골절 당했지만 차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이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광주경찰서가 위험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시민 덕에 큰 사고를 예방했다라고 하면서 이희성 씨한테 감사장을 수여했는데 네. 이 정도 선행과 용기면 감사장 이상의 포상금도 드려요, 더 큰 포상금도! 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자체도 지금 포상금 드리세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해당 지자체에서 이 방송 보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희성 선생님한테 진짜로 감사장도 지자체 입장에서 좀 드리시고요. 왜 수많은 2차 사고 희생자를 안 나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희성 선생님 정말 살아있는 영웅이시고요. 감사장과 또 여러분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 답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무엇보다도 좀 발목 골절 쾌유하시도록 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주말 사이에도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 북한의 오물풍선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공포가 진짜 끊이지 않았어요 진짜. 예, 그제부터 오늘 사이에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 2차례 오물풍선을 보냈다가 네. 이제 좀 그쳤나 싶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보낸 거예요. 그렇죠. 이로써 올해 들어서 북한이 총 4차례 아이고. 오물풍선을 보내게 되는 거고 네. 다 합쳐서 1,600여 개 정도의 오물풍선을 보낸 걸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는데 네. 이번에 보낸 거는 서풍 계열 바람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 등에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한강 잠실에서도 발견이 됐고 그래요? 저긴 그리고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집무실하고 600m 정도 떨어진 용산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수서서울 한복판에서 발견이 된 건데 네. 오늘 아침 8시 반 기준으로 군이 식별한 요번에 보낸 오물풍선이 310개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시민들이 혹시라도 저 안에
위험한 물질이 있을까봐 그렇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황이 이 지경인데 허준 변호사님 우리는 그냥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벌써 지난주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북한이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하기 위해서 확성기 설치 훈련에 돌입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제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이렇게 살포를 하니까 바로 다음 날 즉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요. 네. 즉각적으로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합참이 공개한 훈련 영상이 있는데요. 같이 보시죠. 아하, 네네. 네, 기동형 확성기 차량 꼭대기에서 뭔가가 올라옵니다. 저게 굉장히 성능이 좋은 스피커예요. 스피커 방향 360도 돌아갑니다.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고요. 작전 지역으로 신속하게 저렇게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확성기입니다. 아하. 철거됐던 고정형 확성기는 조립과 방송까지 수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확성기 실제 운용 훈련을 우리 군이 마쳤고요. 그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무려 6년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아하. 북한이 무수한다는 거에 대북 확성기 방송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담겼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이날 실시된 방송에는 국군 심리전단이 제작한 자유의 소리 FM 라디오 방송인데요. 아하. 오후 5시 시작된 방송에서는 먼저 애국가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소식으로 지난 4일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의 국무회의 의결 제거 관련 보도가 방송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1위 등의 소식도 전달이 됐고요. 북한 지역 날씨, 장마당 물가 속에 이어 방탄소년단 BTS의 히트곡이죠. 버러, 다이너마이트, 봄날 등의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확성기는요, 그 모두 철거됐던 것이 2018년인데 아하. 6년 만에 다시 제기가 됐고요. 네. 2시간가량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군이 다시 할지 여부는 추후에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아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9일 밤 11시 이후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 사이에 국경 부근에서 정치 선동물이 발견됐다면서 자신들은 8일 밤과 9일 새벽 시간에 기구 1,400여 개로 휴지 7.5톤을 한국 국경 너머로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빈 휴지장뿐 어떤 정치적 선동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원래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확성기 방송 재개를 거론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삐라 살포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적반하장이에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격이에요. 그런데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2년 전에도 대북 전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조선 것들이 삐라와 화폐, 노조란 서책자, 물건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놈들이 한 장난질에 의해 우리 인민의 머리 위에 얼마나 무서운 죽음의 구름이 떠돌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몸부림쳤습니까? 우리는 아주 강력한 법적성 대응을 가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입장에 분노가 치밀잖아요. 2년 전처럼 다시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우리 당국의 대응은 뭘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김여정 담화는 기존과 약간 그 수사적 위협의 수준이 차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도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면 국민 불안을 잠재워 주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